네, 안녕하세요. 대형회계법인 최구호 회계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업비 정산 시 준비해야 될 서류, 그리고 불인정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비 집행 정산할 때 공통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첫 번째, RCMS 계좌에서 직접 해당 거래처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RC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를 집행을 하실 텐데요. RCMS에서 우리 회사 계좌로 자금을 빼와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RCMS에서 해당 거래처로 직접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거래처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금 인건비라든지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 계좌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물건을 산다든지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RCMS에서 직접 해당 거래처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RCMS에 등록된 카드로 사업비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카드를 쓰실 때는 뭐 회사 법인카드나 뭐 개인카드를 쓰시면 안 되고, RCMS에 이제 사업비를 처음 이제 집행을 하실 때 RCMS에 등록된 카드로만 사업비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카드와 별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R&D 활동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라는 취지에서 별도 카드를 만들어서 RCMS에 등록을 한 후에 그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집행권에 대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공통적으로 좀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품위서나 지출결의서, 이게 두 가지 다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소규모 회사에서는 아예 지출결의서나 품위서를 만들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둘 중 하나라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사업비 정산 서류에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반드시 이제 수취를 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는 거래 명세서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쭉 자세한 리스트가 나오는 거래 명세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RCMS에서 직접 이제 거래처로 이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은행 이체 확인증을 별도로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뭐 전문가 활용비라든지 현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회사 계좌를 거쳐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까지 자금이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회사 계좌에서 뭐 인건비를 지급한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지급한 이체 확인증, 그리고 또 뭐 외화를 송금한 송금 확인증,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인 불인정 사항입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RCMS에서 직접 해당 거래처로 이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 계좌를 거쳐서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 계좌에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RCMS에서 회사 계좌로 그 부분만큼 메꿔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RCMS에서 그 거래처로 직접 송금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인건비, 뭐 외화 송금, 어떤 뭐 전문가 활용비,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문제, 이런 항목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계좌를 거쳐서 지급을 하셔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RCMS에 미등록된 카드로 집행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RCMS에 등록된 카드로 집행을 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카드를 써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RCMS에서 직접 이체, 그리고 RCMS에 등록된 카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 등은 사업비 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공급가액 100만 원에 뭐 부가세 10만 원 해서 우리가 11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비에서 인정되는 것은 10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부가세 10만 원은 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체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사업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CMS에서 일단 110만 원을 송금한 뒤에 RCMS에 있는 부가세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10만 원을 복원을 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공급가액만 RCMS에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에 부가세 10만 원은 회사 계좌에서 이렇게 이체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로 집행한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까지 해서 카드사에서 이제 매달 결제가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RCMS에서 부가세까지 해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부가세를 복원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RCMS에. 그 메뉴를 활용해서 부가세를 복원을 해 놓으시면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기간 간의 현금거래인데요. 뭐 주간기간과 참여기간이 같이 과제를 한다든지 주간과 위탁이 뭐 같이 과제를 할 경우에 이 기간 간에 뭐 이제 사업비로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제3의 기관으로부터 물건을 사고 이렇게 이제 사업비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담 기간에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승인 받아야 될 항목이 있고 자체 변경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SM택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승인 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쓴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불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약 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완료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기간 안에 사업비 이제 증빙을 다 받고 물건도 다 받고 사업비도 다 집행을 이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 최종 보고서 인쇄비라든지 그리고 뭐 연구수당 그리고 이제 사업비 정산 수수료 이런 것들은 과제 끝나고 정산하는 기간 중에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한거나 집행한 경우인데요. 현물로 이제 뭐 주로 인건비를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셨을 텐데, 현물 인건비를 이제 편성한 금액보다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너무 과소하게 현물 부담을 했더라라고 하면 현물도 현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에 홍길동이 참여하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참여율이 10%다. 자, 그래서 300만 원의 현물을 이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분 홍길동이 받아간 급여를 정산을 해보니까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면 2천만 원에 10% 참여를 해서 200만 원만 현물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현물 부족분 100만 원은 불인정돼서 현금으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는 연봉이 실제 수준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적혀있는 사업계획서에 지금 적혀있는 연봉이 너무 과다하게 적혔다라고 하면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변경 통보를 통해서 뭐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현물을 좀 조정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금액,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인건비 정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내부 인건비 정산을 할 때는 일단 참여연구원 현황표를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 참여연구원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했고, 뭐 참여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참여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히스토리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표를 하나 작성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여대장과 급여를 지급한 이체 확인증이 이제 한 세트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매달 이제 급여대장을 만드실 텐데요. 자, 예를 들면 급여대장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름이 나올 거고, 자, 뭐 기본급이 얼마고, 이러저러한 수당들이 쭉 붙어가지고 급여 총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로 세전급여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전급여에서 뭐 4대 보험도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세후 실지급액이 나오겠죠. 그 세후 실지급액에 해당되는 이체 확인증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대장과 세후 실지급액에 대한 이체 확인증, 이걸 한 세트를 딱 준비를 해서 서로 금액이 맞아야지만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여연구원별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내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소속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뽑으면 회사에 소속된 인력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걸로 증빙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별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둘 중에 이제 편하신 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여연구원에 어떤 변경이 있으면 SM택에 바로바로 좀 즉시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M택에 변경 통보하는 그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홍길동이 뭐 몇월 몇부터 언제까지 참여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홍길동이 퇴사를 해서 자, 이몽룡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SM택에 올리시면 되고요. 자, 외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이제 근로 계약서를 하나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인건비를 지급한 명세서랑 계좌 이체한 증명을 반드시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자격지출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어디 다른 기관 또는 프리랜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력이 변경되었을 때는 SM택에 변경 통보를 한 공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건비의 불인정 예시입니다. 자,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자, 현물 인건비는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그냥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민간 부담금을 매칭을 할 때 회사가 이제 부담을 했다는 거를 나중에 입증하시는 거라서 이 사업비에서 빼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한 거를 급여대장과 이체 확인증으로 나중에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참여연구원 변경이 생기면 아까 바로 SM택에 통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변경 통보 없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분의 인건비는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SM택에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간혹 이체 확인증이 아니라 그냥 영수증을 제출하시는 회사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요새 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없죠. 그래서 다 은행으로 이체한 확인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율은 10% 이상을 이제 의무적으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 급여 총액보다 높게 지급한 금액. 예를 들면 급여 대장을 보니까 뭐 급여가 100만 원이다. 그래서 급여 100만 원에 참여율 10%다라고 하면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매달 1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10만 원을 집행한 게 아니라 뭐 20만 원을 집행했다라고 하면 10만 원만큼 더 가져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해서 가져간 부분은 이제 불인정이 되니까 실제 급여에다가 참여율만큼만 사업비에서 매달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현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만 쓰셔야지 뭐 재료비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학생 인건비 정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과제에 참여했을 때 이제 집행하는 이제 인건비가 되겠고요. 자, 이제 학교마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가 있고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자,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는 뭐 참여연금 변경이라든지 학생 인건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건강보험 자격지출 확인서만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똑같이 뭐 참여 학생 변경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 SM택에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한테 지급한 계좌이체 증명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지출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학생 인건비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떼보니까 어디 다른 회사에 취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취업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만 학생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취업 여부를 반드시 학교에서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 인건비 불인정 예시 보시면 학생 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해서 뭐 공동 관리를 한다든지 학생한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요.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학교 같은 경우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학생 인건비도 학생이 바뀌면 통보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과제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 없이 박사 후 연구원한테 인건비를 줬다. 이것들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실 장비비하고 연구재료비 이제 두 가지 이제 세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적어보았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서류는 뭐 아까 지출결의서부터 해서 뭐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뭐 거래명세서, 그리고 RCMS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이체를 해야 됩니다. 이 항목들은 뭐 외화 송금이 아닌 이상 거래처에 직접 이체를 해야 되고요. 외화 송금인 경우에는 이제 외화 송금한 계좌 이체 확인증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거래처에 직접 RCMS에서 직접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 계좌 이체 증명은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장비나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내봤더니 여기가 괜찮아서 여기로 선정을 했다. 이런 이제 그 서류를 좀 갖추실 필요가 있고요. 자,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이튜브에 등록을 하시고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사시려면 승인을 받고 사셔야 되는데요.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인 받은 것만 3천만 원 이상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수입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 한 세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수입 신고 필증, 그리고 외국환을 송금한 그런 이제 확인증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품이나 시작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요 내역서를 첨부를 하고 외주 업체에 지급한 세금 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물 아까 이제 뭐 초반에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물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구입한 증빙, 그리고 현물 장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구매했을 때 발생한 세금 계산서 이런 걸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20%까지만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장비인지 이런 것들을 세금 계산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인정 예시 보시면 수행기간 내부 보유 장비를 이제 뭐 과제에 투입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 그래서 사업부에서 그 사용료를 회사가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자, 개인용 컴퓨터는 아까 뭐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요. 비영리계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반영을 하시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불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자, 전담기간 승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파트 1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장비는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과제 막판에 며칠 남겨놓고 장비를 샀다 이런 것들은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장비를 예산을 잡아 놓으셨으면 장비 구입은 빨리빨리 좀 이제 과제 초반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과제 수행하는데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행기간끼리 이 사업비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드시 제3회, 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3회 기관으로부터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구활동 및 준비 서류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서류는 똑같고요. 자, 국외협의 같은 경우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국외협의를 거의 뭐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못 썼는데, 자, 국외협의를 이제 뭐 쓰실 날이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국외협의는 이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제까지 누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이제 출장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회사에 여비 규정이 있으면 그 여비 규정에 따라서 국외협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입국일 확인 가능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나라에 갔다 왔는지 이제 출입국 사실 확인서 또는 어떤 보딩 패스 이제 조그맣게 이제 비행기표 뜯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해서 정말 그 나라에 갔다 왔다는 걸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쇄복사비는 뭐 인쇄복사한 걸 전체를 다 뭐 제출하기 그렇고요. 뭐 표지랑 목차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자문 받은 내역을 좀 써달라, 뭐 요약해서 좀 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전문가 자문 확인서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전문가 활용비와 관련된 내부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이제 금액을 집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마 중소기업에서는 전문가 활용비 관련된 규정을 구비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보통 이제 하루에 한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들 많이들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회사 여비 규정이 있으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집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장 보고서도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어디에 출장 갔다 왔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출장지 방문 증빙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왔다 라고 했으면
뭐 기차를 타고 왔으면 기차표가 있을 거고요. 뭐 탑승 구간이라든지 뭐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차표가 있을 거고요. 버스도 뭐 버스표가 있을 거고. 자, 자가용으로 갔다라고 하면 뭐 통행료 영수증이 발생했겠죠. 뭐 부산까지 뭐 국도로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뭐 통행료 영수증 아니면 부산 가서 주유한 영수증 이런 것들로 실제 그 지역에 갔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좀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는데 뭐 우리 회사 옆에서 주유를 하고 갔다 왔다. 그리고 출장 보고서만 첨부하고 회사 옆에서 주유한 영수증만 내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출장 간 현지에서의 어떤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수증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의 참석자가 반드시 외부기관 사람이 같이 참석을 한 후에 회의비를 집행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 사람끼리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집행한다.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회의록에 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그리고 참가자의 소속, 성명, 그리고 이제 서명까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라고 하더라도 뭐 회의록을 뭐 굳이 갖출 필요는 없지만 지출결의서에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에 준하는 것들을 좀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회의록을 쭉 다 작성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샀을 때는 항상 거래 명세서를 이제 받아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쭉 리스트를 이제 제출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비 같은 경우는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비 품목을 산 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환경 유지비하고 품목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초과근무식 때는 뭐 초과근무 일지를 하나 작성을 해서 영수증과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활동비 쪽에서 자주 나오는 불인정 예시입니다. 지원 인력이 집행한 연구활동비. 그러니까 참여 인력이 있고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인력은 비영리 기관에 지원 인력을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 인력은 연구활동비를 쓰실 수가 없고 참여 인력만 인건비를 편성하고 연구활동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여비 규정이 있으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별도로 그냥 이 과제 때문에 여비 규정 하나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여비 규정 없으시면 그냥 실비를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들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한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정도 이렇게 한도를 좀 생각하셔서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장 보고서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같은 경우는 수행기간 간에 이제 뭐 시험 분석비를 집행했다든지, 아까 뭐 수행기간 간에 어떤 재료를 사거나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비영리 기관에서 어떤 자체 장비나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자체 그 기관장의 날인을 받은 시험 분석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분석비를 썼으면 반드시 시험 분석 결과서까지 같이 증빙을 해주셔야지 사업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교육훈련비 이런 쪽에서는 쭉 보시면 수행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전문가 활용비를 줬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 연구원이든 뭐 다른 수행기관에 소속된 인력한테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지 방문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과도한 주유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랑 연비, 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키로당 이제 금액을 적용해서 주유비가 인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성남으로 출장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10만 원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1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남까지 갔다 오는데 주유비가 10만 원이 들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성남까지 왕복거리를 따져가지고 연비 유가하면 요새 기름값 수준이면 뭐 한 150원 이내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키로당 적용을 해서 이제 유류비를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한테 지급한 여비, 그러니까 참여 인력만 이제 여비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회의비, 초과근무식 때와 중복 지급
잘못된 출장 식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허위로 이제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1박 2일로 부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뭐 숙박비도 쓰고 뭐 저녁 식대도 쓰고 이랬는데 오늘 저녁에 저희 회사에서 다른 참여연구원들이 뭐 회의비를 썼다든지 아니면 뭐 야근 식대를 쓰면서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놨을 때 이런 것들은 허위로 이제 작성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주변기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입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아까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품목 그리고 비소모성인 품목 이런 것들은 사무용품비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구환경 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겠다라는 품목이 딱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환경 유지비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좀 사업계획서 편성 단계에서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회의비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이제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회의비 식당에서 먹은 이제 영수증을 보니까 술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면 그 술값만 불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영수증에 나와 있는 전체 밥값까지 다 불인정이 되니까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기관 참석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격지 회의비. 회의는 뭐 여기서 했는데 저기 멀리 가서 회의비를 썼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항상 투명하게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늦게 집행된 회의비 이런 것들은 뭐 주유가 포함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이제 또 의심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늦지 않게 좀 이제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회의비는 식대랑 다가 합쳐서 1인당 3만원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거, 한도가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과근무 식대 마찬가지로 참여연구원만 초과근무 식대를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류가 뭐 포함된 뭐 야근 식대 영수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1인당 한도는 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 자체 규정이 뭐 2만원 이렇게 돼 있어도 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책임자가 기여도 평가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여도 평가서에 따라서 적절하게 참여 인력들한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 인력들한테 RCMS에서 직접 이제 이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회사로 가져온 다음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참여 인력들한테 기여도 평가서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계좌 이체 확인서까지 첨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불인정 예시 보시면 뭐 기여도 평가랑 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뭐 연구수당을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여도 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기여도 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게 나눠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인건비의 20% 한도 내에서 연구수당을 편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에서 불인정이 나오거나 뭐 인건비 잔액이 나오면 실집행 인건비의 20% 한도를 적용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연구수당이 지급됐으면 이제 인건비에 연동이 돼서 연구수당도 한도가 재계산되니까 또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뭐 중단됐다든지 뭐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받아갈 수가 없고 성실수행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50% 감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연구수당 한도가 뭐 참여연구원이 2명이냐 3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70%, 60%, 50%, 40% 이렇게 쭉 한도가 있다고 아까 사업비 편성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직접비를 너무 안 썼다. 그런 경우에는 연구수당도 이제 한도가 또 재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 집행 비율에 플러스 20%만큼 가산한 것만큼만 연구수당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수당 예산을 다 집행하시려면 직접비가 80% 이상 집행이 되어야지 연구수당을 100%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비 집행이 70%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거기다 20% 가산해서 연구수당은 90%까지만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의 집행률도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아까 뭐 특허 출원, 임치,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그리고 뭐 신용평가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쓰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불인정 예시 보시면 이제 사업계획서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단 영리기간은 이제 직접비의 10% 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편성해서 하여튼 10% 한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담기관한테 통보를 해서
이제 증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이제 특허를 출원했는데 본 과제와 관련이 없는 뭐 특허를 출원했다든지, 그리고 특허 출원했는데 출원자가 출원인이 뭐 회사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참여 제한까지 걸리기 때문에 특허 출원 시에는 꼭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의 변경입니다. 이제 협약의 변경 사항에는 승인 사항과 자체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들은 전담 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경미한 것들은 자체 변경 사항으로 해서 SM택에 통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사항 같은 경우는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만 승인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막판 돼서 뭐 이렇게 뭐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조금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승인 사항을 한번 쭉 보시면 뭐 주관 기간이 뭐 추가된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뭐 산다든지, 그리고 목표가 변경된다든지 뭐 기간을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담 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과제 책임자의 변경. 과제 책임자는 굉장히 좀 이 과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변경되는 것들은 다른 책임자로 바꿀 때 전담 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고 다른 연구원으로 다른 책임자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 재료비를 타 세목으로 변경할 경우, 뭐 이제 연구 활동비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럴 때는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그리고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 간의 어떤 전용, 이런 것들은 승인을 받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는 이제 통보사항인데요. 이제 자체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SM택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그걸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경미한 사항들인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3번입니다. 참여연구원의 변경, 이런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인력 변경이 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여연구원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즉시 변경 통보를 SM택에 하셔야지만 그 이어서 하는 그 연구원의 인건비를 다 인정을 받을 있을 수가 있고, 과제 책임자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아까 승인사항에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비목별로 어떤 이제 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어떤 승인 사항인지 뭐 자체 변경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비목 부분이 이제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를, 자, 오른쪽에 전용 가능 비목 및 증액 가능 등 그쪽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 옮길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자체 변경 사항이라서 SM택에 등록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조금 이제 참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비 정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 규정을 다 잘 숙지를 하셔서 불인정 없이 잘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하고요. 제 동영상 제작에 만든 요 자료들은 저희가 정산을 맡고 있는 기관한테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정산기관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